네, 안녕하세요. 명절 연휴는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긴 연휴였는데, 저는, 이번에 그, 딸하고 이제 와이프랑 가족하고 같이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추석 명절이 끝나고 바로 이제 이어진 연휴 3일 동안 저 경주를 다녀왔어요. 공주, 경주 이렇게 다녔습니다. 예, 공주 갔다가 경주 갔죠. 오랜만에 뭐 무령왕릉도 보고 그 다음에 뭐 경주도 가서 저기 가문사 앞바다, 대왕암도 한번 보고 했습니다. 예,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자, 그래서 사실은 연휴의 끝자락이 오늘이 금요일이기도 하고, 사실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재량 휴가 휴일을 줬기 때문에 일단은 강의실 강의는 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그렇다고 완전히 휴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동영상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예. 이번 주에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목간과 고문서죠. 예, 그래서 목간 같은 경우는 여러 목간을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여러 목간들이 있습니다. 한국 고대의 목간, 뭐, 목간이란 건 다 아시죠? 목간이 뭐냐면, 이제 서사 재료로서 이제 종이가 귀할 때, 혹은 종이가 아직 발견되지 않거나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일반적인 어떤 서사 재료, 종이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 대신 종이보다 먼저 서사 재료로 쓰였던 것이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요렇게 지금 요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요렇게 요건 대나무인데요. 아마도 딱 보니까 대나무 같은데 요렇게 대나무에 쓴 목간은 이제 죽간, 대나무 죽자를 써서 죽간이라고 그러고 그거 밖에 이렇게 이 대나무가 굳이 아니더라도 그 나무를 얇고 이렇게 평평하게 요렇게 다듬어 갖고 요렇게 서사제를 쓰면 이걸 뭐 통칭해서 목간이라고 합니다. 예. 요렇게 끈으로 묶어서 요렇게 이제 책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 흔히 이제 그 한자어로 한자로 책이라고 하는 한자의 그 형태를 떠올려 보시면 요게 딱 요걸 형상화한 거죠. 여러 이제 주간을 끈으로 묶어 놓는 그렇게 그런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책자가. 예. 그래서 여러 개의 목간을 이렇게 줄로 묶어서 요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똘똘똘똘 말면 이제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똘똘똘똘 말면 그게 책이 한 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혹시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 쓰나요? 옛날에 사자성어에 사자성어라고 해야 되죠. 고사성어. 위편삼절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편삼절이라고 하는 말 아나요? 예. 위편삼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예, 어쨌든 바로 이제 책을 여러 번 읽으면 자꾸 요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책을 여러 번 읽었다라고 할 때 위편삼절이라는 말을 쓰죠. 예. 어쨌든 요건데 사실 한국 고대에도 말씀드린 대로 목간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낙랑건 호구부 목간이 제일 뭐 이런 식의 목간이죠. 물론 그건 낙랑군 목간이지만 근데 그 낙랑군 호구부 목간이 발견되는 곳에 같이 발견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공자님의 말씀을 적은 논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목간으로 만든 거죠. 논어 목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밖에 이제 한국 고대 목간도 여러 목간들이 있어요. 뭐 좌간대식기 목간 이런 목간 유명하죠. 뭐 하만 성산산성 목간, 뭐 유명한 목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이제 보여드릴 목간은 역시 노노 목간이 좋겠다 싶었어요. 예, 노노 목간이 사실은 낙랑군 호구부가 발견되는 그 시점, 그 장소에서 그 낙랑군 호구부 목간과 함께 발견된 이 노노 목간이 있지만 요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뭐 백제나 신라에서도 그리고 멀게는 일본에서도 그리고 뭐 동아시아 전체에서 이 노노와 관련된 목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설명하면 뭔가 동아시아 사회에서 그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어떤 유교의 어떤 가르침 혹은 유교의 영향력도 알 수 있고 그와 함께 목간이라고 하는 어떤 서사 문화도 설명할 수 있겠다 싶어 갖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나무 조각에 아로 새긴 공자님 말씀입니다. 사실 요게 예전에 뭐 다른 책에 원고로 쓰려고 이렇게 해서 저기 제 선배님이신 오택현 박사님과
같이 썼던 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책으로 지금 나왔을 겁니다. 아마 몇 년 전에. 물론 제 이름은 빠졌습니다만.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저도 같이 이 글을 쓸 때 많은 공력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을 좀 정리한 거니까 뭐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봅시다. 자, 2500년의 세월 동안 동아시아를 지배한 공자의 말, 예, 공자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서삼경, 뭐 성인군자, 충효와 의리,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실 유교와 다 관련된 말입니다. 충효,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군신 간에 의리 있게 또 친구들과 또 의리 있게 지내고 뭐 이런 얘기들. 뭐 의리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의리 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무슨 건달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 원래 의리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의리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약간 변질된 게 있어요. 그죠? 정말 좋은 말들인데 이 좋은 말들이 다 어디서 왔냐? 사실은 유교와 관련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2500여 년 전, 이 공자님의 입에서 시작된 이 유학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하나의 이제 사상이자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 정치 이데올로기이자 삶 전체를 뭐 구속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금은 이제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유교 사상은 고대 삼국으로부터 고려 시대를 지나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사실 그리고 또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에까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뭐 부인할 수 없죠. 그렇죠. 물론 조선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얘기하는 예의범절할 때 예라고 하는 거, 예의 가르침. 그러니까 저 사람 예의가 없네 할 때 예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 우리 행동 장치를 다 규정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 예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 말이 됐을까?를 떠올리면 공자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예, 바로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지금까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역사와 사상, 생활 풍속에 녹아든 이 유교 문화, 흔히 우리가 뭐 동아시아 세계라는 설명을 할 때도 이 유교라는 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꼭 언급이 되죠. 뭐 중국과 한국, 일본, 뭐 베트남에서 동아시아 사회에 느시지마 사다오의 동아시아 사회를 이렇게 구상할 때도 이 유교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 이제 하나의 이 이데올로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향력을 걸 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유교 문화는 오늘날까지도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번 궁금해 해봐야죠. 이처럼 긴 세월 동안 동아시아인의 어떤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온 이 유교라는 것이 사실은 언제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이 한반도에 전해진 것일까? 바꿔 말하면 한국인은 언제부터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이 경전을 외고 유학의 학문적 어떤 사상적 요체를 체득하고자 노력했을까? 그리고 처음 유교가 전래됐을 당시 상황은 오늘날 현대사회와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사실 고민해볼 만하죠. 재밌는 주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어, 이번 이 강의에서는 그런 걸 좀, 요런 것들을 좀 알아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500년의 세월 동안 동아시아를 지배한 이 공자님의 말씀의 시작은 뭘까요? 바로 논어입니다. 논어. 유교의 사상적, 학문적, 근간이적 기본 경전이죠. 논어는. 논어는 초창기 유학 사상을 대표하는 저술입니다. 왜냐하면 이 논어야말로 공자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옮긴 것들이에요. 제자들이. 그 무슨 말이냐면 공자가 살아생전에 전한 가르침을 공자의 그 제자들, 그 유교의 그 제자들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공자의 언행록이자 곧 유교를 추종하는 이들이 익히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텍스트 이렇게 하면 논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뭐 나중에 송나라 시대, 송대 가면 사서삼경이 등장하잖아요. 거기서도 뭐 노노는 항상 첫 번째죠. 왜냐면 공자님의 말씀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노노 맹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따라서 이 유교 사상이 언제쯤 한국 역사 속에 자리 잡게 됐을까? 요걸 알고 싶으면 바로 이 노노가 처음 한반도에 소개된 그 시점을 추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노노가 한국 사회에 언제 처음 보급됐는지, 그리고 노노는 당시 어떤 형태로 유통됐고,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배우고 익혔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이것은 1500여 년의 세월 동안 한국인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온 이 바로 이 공자님의 말씀이 한반도에 처음 전해진 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멈출까요? 네. 자, 먼저 나무 조각에 공자님의 말씀을 담다 해서 편철간 논어의 탄생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여기 밑에 지도에도 나와 있죠. 정말로 어, 대혼란기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대혼란기라고 말할 수 있죠. 어쨌든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 중국은 사실 어마어마한 분열의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 이른바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말하는 시기죠. 정말로 무수히 많은 나라가 흥망의 역사를 반복한 대혼란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혼란기라고 볼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그 주 왕실의 힘이 약화되고 결국은 주 왕실이 붕괴하면서 지배력이 붕괴하면서 이제 제후국들이 다 이제 제각각 이제 독립해갖고 독립이라기보다는 제각각 이제 나라를 이제 그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제각각의 나라를 이제 그 독립해 나가면서 이제로 정말로 물론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가 성격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각자 도생하는 그런 시대로 계속 흘러가는 게 이제 춘추 시대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하게 이제 정말로 너 죽고 나 죽자 싸우는 시기가 바로 이른바 전국 시대 아닙니까? 이 춘추 전국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혼란기, 이 어마어마한 혼란기잖아요. 사람 맨날 전쟁하고 사람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지배자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 더 가렴죽으로 백성들을 쥐어짜고 정말로 지옥가드 같은 이 세상. 그 바로 그러한 혼란 속에서 뭔가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고 정리하고 뭔가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일군의 사상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뭐라 부릅니까? 그들을 제자 백가라고 불리죠. 예. 우리가 오늘 얘기할 이 공자님 또한 제자 백가 중 한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성공한 제자 백가죠. 예, 어쨌든 이 사실 공자님은 전국 시대 사람이 아니고 춘추 시대 사람입니다. 맹자가 이제 전국 시대 사람이고 어, 공자님은 춘추 시대 거의 이제 후반기를 살았던 분이신데 노자 공자가 그렇죠. 어쨌든 이 공자 또한 제자백가 중 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대가 오기 전 춘추 시대에 활동한 저명한 사상가였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공자님께서 설파한 이 사상은 잘 알듯이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줍니다.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 인간이 이게 금수처럼 사는 거지. 이 사람 사는 거냐? 우리는 예의 기준에서 예를 갖추고 다시 주대의 어떤 예적 질서로 돌아가자. 사람이 예에 맞게 행동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정말로 그 당시 혼란기, 정말 사람이 죽고 죽어나가는 그러한 혼란기 속에서 정말로 많은 울림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종자가 많이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수많은 제자들이 공자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자님의 어떤 제자들은 공자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야 취직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제자 백가라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어떤 뭐 유명한 어떤 뭐랄까요? 대학원? 대학원에 이제 좀뭐 유명한 이제 뭐 교수의 어떤 연구란 교수들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랄까 뭐 속된 말로 정말로 내가 대학에 교수로 취직을 하려면 이거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학문과
나를 가르쳐 준 저 우리 스승님의 어떤 이 학문이 더 널리 널리 유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제자로서 잘 나갈 거 아니에요. 대학에 취직도 하고.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는 정말로 그렇잖아. 다 알듯이 유가, 법가, 묵가, 어마어마한 다양한 사상들이 다 경쟁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다양한 사상과 논리가 공존하고 경쟁하던 시대였던 만큼 이 공자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야, 그래서 공자님의 위상이 높아져야 그 제자들, 그 유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 선비들이 사실은 살아가기 좋죠. 취업하기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공자의 철학을 계승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길 좀 바라기도 하죠. 그렇게 열심히 우리 공자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퍼다 나르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제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죠. 그래서 공자가 죽은 후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자님의 말씀을 우러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 공자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되고 전승되길 바라게 되죠.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결국은 말이 아니라 문자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텍스트로 남겨놔야 사실 보급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공자님의 말씀은 제자들에 의해 정리돼서 세상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논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으로 공자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갈무리 돼서 책으로 한 권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논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공자님의 말씀으로 정립된 이 유교의 경전은 여러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선조들이 외며 살았던 사서 삼경, 이게 다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런 수많은 이 유학과 관련된 경전들이 사실 다 유교와 관련된 경서입니다. 근데 바로 이 사서 삼경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 뭐냐? 사실 논어입니다. 예. 논어가 중시됐던 이유는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공자님이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의 요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논어는 유학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독파해야 되는 책인 거죠. 공자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논어를 우리가 2000년 전, 2000년도 더 되죠. 한 2500년 전에 이제 공자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면 파는지 모르겠는데 논어의 주간 이렇게 논어 책을 한 권 사왔어요. 이거 읽어야 돼. 어떻게 합니까? 이, 이 당시는 지금하고 완전 다르죠. 학문의 어떤 풍토나 공부하는 어떤 배경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을 익히기 위해서는 사실은 논어의 글자를 줄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문장 안에 담긴 사상의 요체를 터득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러려면 이게 단순히 책만 있어서 안 됩니다. 기본적인 학습 환경이 마련되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책이 있어야 되고, 서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학문의 요체를 가르칠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어의 글귀를 이렇게 읽는다 그러더라도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지 싶잖아. 근데 그거를 이거는 공자님께서 이러이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거야라고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잖아. 잠시만요. 자꾸 스님이 오시네요. 잠깐만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그 공자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공자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가르쳐 줘야 된다고, 누군가가. 그러니까 하기 시습지문 불역열호 이런 얘기.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열심히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도대체 공자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하시는 걸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고, 그 당시 공부한다는 게. 스승을 또 만나려면 또 일반 농사 짓는 농민들이 만나기 쉽지 않다고. 어쨌든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미비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갖추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책이 있고 스승이 있는다는 게. 지금은 뭐 학원도 가고 뭐 아니면 내가 유튜브를 보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든 부족한 지식을 내가 어떻게든 스승 없이도 스스로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예를 들면 뭐 학원에 가서 학교나 학원에 가서 교사나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고 또 과외 선생님이 와서 과외를 통해서 부족한 지식 보충하고 이런 식의 학습법은 당시 대중들은 누리기 힘든 호사예요. 그죠? 정말 잘 사는 귀족 집안의 자제 정도 돼야 이제 스승을 따로 두고 과외 선생을 따로 두는 거라고. 그잖아. 이러한 이유로 당시의 학습자는 정말로 주어진 텍스트, 책만 한 권 덜렁 있는 거야. 이거를 홀로 학문을 연마해야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때려 외웠지 뭐. 그래갖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경전을 줄줄줄 외운다는 게 그게 바로 공부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계속 외우면서 계속 되뇌이다 보면 스스로 이해를 하겠지 생각을 하고 계속 외우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를 가르쳐 줄 선생님은 부족하고 텍스트는 존재하니까 텍스트를 그냥 때려 외워버리는 겁니다. 머릿속에 넣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이 당시에 어떤 공부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선생님이 부족하니까.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론 후대에는 이제 나중 시기에 가면 이러한 노노, 맹자, 뭐 이런 사서삼경 여러 이제 그 대학 중용 이런 경전들이 있으면 그 경전들의 어떤 내용을 해설하는 주석서가 붙어요. 주석서가 생겨요, 이제. 그 주석서를 읽으면서 그 원래 문장을 읽고 그 밑에 여러 선대 선생님들이 주석을 달아, 각주를 달아갖고 이 얘기는 이러이러한 얘기입니다라고 하는 이제 설명서, 해설서가 있는 거야. 그 해설서를 공부하는 거지. 달달달 외우는 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럼 외워. 이런 식인 거죠. 정말 무식하게 공부한 거죠 그때는. 예. 그런데 사실 그러려면 텍스트가 풍부해야 되잖아. 그런데 사실 그 텍스트라는 것도 매우 그 당시에는 부실했다는 거죠. 지금은 뭐 매체를 통해서 뭐 인터넷이나 뭐 핸드폰, 스마트폰만 켜도 정보를 수월히 접하고 자료를 찾고 또 지식을 습득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식 전달 매체가 부족했던 전근대에서는 정말 전통사회에서 정말 종이로 된 책만이 유일한 지식의 통로예요. 그렇잖아. 책만이 유일한 지식의 통로라고. 스승이 귀했다니까, 그 당시에. 물론, 이 종이가 일상생활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도 우리가 잘 알듯이 체륜의 뭐 종이 발명 이래갖고, 물론 그 이전부터 종이 비슷한 게 존재했지만, 어쨌든, 1세기 무렵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도 사실은 처음 이 종이가 발명된 이후로도 종이가 잘 사용이 안 돼요. 중요한 어떤 행정에서는. 왜냐하면 이 고대 종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 가볍고 좋은 재질로 제작이 된 게 아니에요. 되게 사실은 엉성하다고 그 당시 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게 금방 이 보존이 잘 안 돼. 오히려 나무나 비단이나 나무의 중요한 내용을 쓰지 이 종이에 무슨 어떤 내용을 쓴다는 거는 쓸 땐 좋은데 이게 금방 이게 사실 바스라진다고. 예전에 종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종이가 이 보급된 이후로도 사실 오랜 기간 중요한 서사 내용은 종이가 아닌 비단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종이는 비싸니까 나무를 즐겨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비싸고 보존 능력이 떨어진 종이보다 당시 주목받았던 어떤 서사 재료가 바로 자연 상태의 나무나 이 대나무를 칼로 깎아서 만든 목간이라는 겁니다. 이 목간이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나무나 대나무를 길고 얇게 평평하게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다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만든 서사 재료인 거죠. 그래서 대나무를 사용하면 이거 죽간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종이가 보급되지 않았거나 귀했던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서사 재료 그럼 나무였던 거죠. 예. 종이처럼 미리 목간도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물론 이제 시장에 가면 아마 팔았을 거야. 그렇죠. 그 당시에 시장이라는 게 지금의 시장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만
시장 저작거리 나가갖고 시장에 가면 이제 이 종이 지금의 공책 팔듯이 이 미리 다듬어 놓은 이 목간 죽간을 팔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 이건 모르겠어. 근데 그랬을 것 같아, 그죠? 예. 자, 목간은 글자나 내용을 잘못 기입했을 때 종이나 비단보다 수정은 훨씬 쉽습니다. 종이는 그 당시 지우개가 없잖아. 아니 먹으로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글씨를 썼으면 이거를 수정하려면 X 펼쳐야 돼 이렇게 그러잖아. 그때 보통 그 당시에 동그라미를 쳐갖고 이렇게 그걸 삭제 표시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데 어쨌든 뭘 써야 되잖아. 더 떼야 된다고 써야 된다고 뭐 그럴 수가 없잖아. 근데 비단은 뭐 더 하지 뭐 비단도 이거 아까운 귀한 비단에 글씨를 썼는데 이 뭐야 이거 비단이 이거 이거 뭐 잘못 썼어. 어떻게 수정해? 뭐 비단을 도려내? 안 된다고. 그런데 목간은 정말 편해요. 이 도자라고 해서 조그만 휴대용 단도가 있어요. 조그만 칼이 있어. 지금으로 따지면 커터칼 같은 거지. 그걸로 잘못 쓰면 깎아내면 돼요. 이렇게 깎아내고 다시 쓰면 돼. 너무 좋잖아. 너무 편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깎아낸 목간 부스러기를 또 뭐라 그러냐면 삭설이라고 해요. 요것도 고대 유적에서 목간강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도 봐야 돼. 사람들이 뭘 지우고 뭘 썼는지를 또 봐. 삭설도 되게 연구할 때 하나의 자료가 돼요. 신기하죠. 어쨌든. 자, 한편 이 고대인들은 이 목간 여러 개를 아까 보여드린 사진을 보여드린 대로 끈으로 묶고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처럼 여러 개의 목간을 엮어서 책으로 만든 것을 우리는 이제 편철관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책이라고 하는 거, 요 한자의 형태를 한자의 형태를 보시면 이 여러 개의 목간을 이 줄로 이제 묶은 거예요. 그죠? 그 모습을 그대로 형상한 거냐. 이게 책이라는 거야. 이 책이라는 한자가 바로 이처럼 나무 조각을 편철해 책으로 만든 편철관 형상을 그대로 본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죠. 네, 여기 왼쪽에 있죠. 이 중국 한나라 때 발견된 이제 현철 목간인데 요렇게 나무를 그 이제 정말 이게 같은 크기를 다듬어서 이게 크기랑 두께랑 이게 일관돼야 돼. 그래야 이제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두루마리로 책으로 만들기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끈으로 묶어서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거죠. 이건 거연 한간이네요. 예. 한나라 감독이네요. 자, 이게 복원된 논어 편찬관인데 아마 정말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이제 잘 만들면 이랬겠죠. 뭐 정말로 뭐 귀족이나 황제가 버는 논어면 이 정도 레벨로 만들어야겠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길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뚫뚫뚫뚫 말면 요렇게 하면 이제 들고 다니기 편하고 보관하기도 편한 거죠. 자, 방금 보여드린 사진들처럼 당시 사람들은 나무를 서사 재료로 삼아서 공자님 말씀, 즉 논어를 기록한 뒤 편철관 형태의 책으로 만들어서 그 지식을 보관하고 유통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렇게까지 공력을 기울여 가면서 나무 조각에 이렇게 공자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렇게 목간으로 제작된 논어 책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또 살펴봅시다. 자, 잠깐 쉬고, 잠깐 영상을 멈추고, 네, 잠깐 목을 축이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 논어를 문고본으로 읽은 한나라 사람들이네요. 규격화된 목간의 탄생. 여러분, 문고본이라는 책 아세요? 문고본? 문고본이 무슨 책인가요? 잠깐만. 이 정도 되나?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책들 있죠? 이렇게, 이거 안 보이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들고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 책들. 예? 뭐, 뭐, 그쵸. 예. 요런 책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뭐라 합니까? 문고본이라고 하죠. 양장본 말고, 이제 문고본은 이제 좀 얇고, 조그만 책들을 문고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핸드백이나 아니면 조그만 가방에도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책들 있죠. 지하철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책들. 그런 걸 문고본이라고 합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 서점에 가보세요. 교보문고 가보시면, 책장에 진열된 책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되게 일정한 크기로 규격화되어 있죠.
그래야 사실 책을 꽂기 편하니까. 책을 꽂고 하기 편하니까 책의 크기가 다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결국 책의 보관과 정리의 편의성을 고려했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고대 사회의 목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간을 엮어서 책을 만들 때는 일정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종이책이 널리 쓰이기 전까지는 목간 여러 개를 묶어서 이제 책을 만드는 이 편철관 방식이 일반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나무 조각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면 책으로 엮기가 어렵죠. 그리고 편철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끈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이어서 묶는 과정도 말끔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관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고대인들도 일정한 규격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나무를 가공해서 목관을 만듭니다. 전국시대 편철관 제작은 보통 이제 몇 가지 규정이 존재하는데, 뭐 이척 사촌, 이건 좀 중요한 문서겠죠. 큰 국가 문서. 뭐 이척, 일척 이촌, 그다음에 육촌 등 여러 규격이 존재합니다. 이 육촌이 아마도 문고본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거를 통일한 나라가 역시 중국을 통일하고 도량을 다 통일했던 그 진나라입니다. 진시황의 그 진나라죠. 진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이 편철간의 길이가 짧아지고 완벽하게 규격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가 건국되면서, 사실 진나라는 건국되고 15년 만에 망하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많이 하고 나서 망했죠. 그래서 사실 진나라가 만들었던 제도나 시스템 자체는 한나라가 계승하죠. 진나라는 별로 그걸 사용하지를 오래 사용 못했어, 그죠? 어쨌든 한나라가 건국되면서 이 전국 시대에 사용된 목간의 규격이 대체로 유지되면서 책의 성격에 따라 크기를 달리하는 그런 규정이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대에는 목간의 길이가 1척이 기본이에요. 23cm죠. 대략 23cm 정도면 손바닥 크기의 하나 반 정도 되네요. 요 정도 되네요.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규격입니다. 그죠? 중요한 내용이 기록된 편철간의 경우 나무를 가공할 때 다른 책과 길이의 차이를 두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령 관련 서적, 가장 중요한 거죠. 법령 관련 서적은 목간의 길이가 가장 길죠. 2척 4촌.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cm가 넘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교 경전이나 관청의 장부는 1척 2촌, 한 27cm.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논어, 유교 경전인 논어는 특이하게도 기본 1척보다도 작은 8촌으로 시작됩니다. 18cm. 18cm면 요게 15cm 자니까 보이나? 이, 이 15cm 자니까 요거보다 좀 긴 거죠. 손바닥만 할 거야. 손바닥만 할 거야. 휴대하기 쉽게 짧은 길이로 만든 거죠. 노노는. 이게 결국은 그 노노가 널리 보급되길 원했던 한나라 사람들의 의도가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요즘 시대 이런 문고본 책과 같은 형태인 거죠. 이 문고본으로 제작된 논어를 식자층, 그러니까 그 당시 지식인층은 이렇게 품 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품 안에 넣고 다니면서 애독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짧게 만든 거지. 심지어 글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조차도 무의식 중에 글귀를 인용할 정도로 공자님의 말씀은 널리 확산이 됩니다. 한나라 시대 이후 공자님의 가르침은 중국의 정치, 철학, 윤리 등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사상적 기반으로 자리합니다. 잘 알듯이. 정말로 사회 전반에 막강한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논어는 성경, 성스러운 경전이 돼서 많은 이들이 읽고 암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요즘에 지금이야 이제 뭐랄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길에 이제는 핸드폰을 보잖아요. 핸드폰을 유튜브도 보고 뭐 쇼츠 영상도 보고 하는데, 한 이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뭘 봤냐면 책을 그렇게 많이 봤어요. 지금도 많이 보지만 이 문고본 책이라 손바닥만한 책을 요렇게 봤단 말이야. 그 당시에. 아니면 신문을 읽거나. 그 당시엔 그랬어.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는. 어쨌든 그랬을 때 이제 나는 좀그 유식한 지식인층이야라는 걸 좀 과시하고 폼내기 위해서는 뭐 이제 어려운 책을 읽어야죠. 이렇게 무슨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거를
뭐 농담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또 어렵고 멋들어진 아니면 영어 원서로 된 책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잘난 척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저 대학 때는 제가 이제 지하철 3호선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3호선 타고 앉아갖고 이제 뭐 영어나 일본어 원서로 된 책을 그렇게 열심히 봤어요. 괜히 있어 보이잖아. 그때 뭐 일본어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할 겸 해서 어, 쓸데없는 짓이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당시에도 사람들은 나 좀 공부한 사람이야, 나 좀 유식한 사람이야, 그러면 과시하기 위해 항상 품속에 논어를 편찰과 논어 이렇게 문고만 논어를 넣고 다니다가 딱 꺼내고 멋들어지게 읽는 거죠. 하기 시습지 불역 열호아 막 이렇게 열호라 막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좀 공부 좀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 할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어? 술 한잔 딱 걸치면 뭐 이제 그 풍류와 함께 이제 노노의 어떤 그 구조를 딱 감상하면서 공자님 딱 한마디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아닌가?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죠,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 편철관을 제작된 노노, 이건 조그만 목관이니까 이게 폼속에 넣고 다니기 편하다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지.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편철간 목간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게 책이 한 권이 짧게 편집을 하면 이제 이 두루마리가 좀 얇지만 그게 그 목간의 개수가 많아지고 논어를 전체로 내용을 다 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분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무거워지고 부피도 커지고 휴대하기 불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또 꾀를 내죠. 책의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의 형태로 목간의 논어를 새긴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항상 생활 필수품이 뭐냐면 자예요, 자. 그 당시에는 도량형이 통일되어 있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화폐를 뭐랄까 화폐로 어떤 뭐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살 때 사실 이 자가 필요해요. 그 당시에 옷감이나 이런 거 옷감을 떼거나 할 때 옷감을 거래를 할 때 사실은 저 사람이 내가 지급하는 이 그 금액에 비해서 뭐 조금 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자를 통해서 서로 거래를 할 때 서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항상 자가 생활 필수품처럼 자가 있었어요. 자를 항상 뿜쏘 넣고 다녔다고. 근데 그 자가 어차피 필요한 자니까. 지금 따지면 스마트폰 같은 거지.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건데 그 자에다가 논어를 새기면 일석이조잖아. 자가 필요할 땐 자를 꺼내갖고 이제 옷감도 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심심할 땐 보고 논어를 또 외우고 딱 좋잖아. 너무 좋잖아요. 이게 자 형태로 만든 논어도 있었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그만큼 논어를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랑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정말 일상 속에 공자님의 말씀이 깊이 이제 스며든 거죠.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이거는 이제 현대에 만든 거다. 이거는 이제 뭐야, 과거에도 이랬을 거라는 장담을 못 해요. 이게 현대의 어떤 그 예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아마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일척이 아마 이게 아마 일척을 이제 기준으로 한 걸 텐데 일척에 되는 이 자를 어차피 들고 다닐 거 여기에 논어를 새겨갖고 논어도 읽고 일석이조로 활용하는 거죠. 자, 여기서 끊고 지금 얼마나 됐을까 시간이 한 38분 됐네. 여기서 영상 하나를 끊고 두 번째 영상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갈게요.